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와 계신 분들이 있네요. 디게 알렉스님, 그리고 MK 장님, 네, 레오스 락, 레오스 카락스, 조현빈님. 많은 분들이 일단은 뭐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네, 카메라 국도 바꿨습니다. 제 방송에서만. 네, 근데 일단 저도 오늘 얘기를 들었고요. 음, 디에고 조타 선수가 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했고 이 라이브 하기 한 2시간 정도, 한 1시간 정도 전이었나요? 소식을 좀 접했는데 일단 예정돼 있던 라이브이기 때문에 라이브는 그대로 진행을 네, 하기로 했고요. 음, 좀 많은 팬분들이 약간 정말 친한 친구가 약간 세상을 떠난 것처럼 좀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축구라는 게, 그리고 특히나 유럽에 있는 축구 세계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축구 팬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꽤 거리가 있죠.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축구를 그렇게 오래 보고 축구를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정말 그 멀리 있는 해외 선수가 내 곁에 있는 선수, 내 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꽤 많습니다. 어쩌면 가족들보다 축구를 더 많이 볼 때도 있는 현대 축구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디오고 조타 선수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게 아마 국내 축구 팬분들에게도 꽤나 큰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선수의 사망 소식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라도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선수들 있었지만 이렇게 현역 선수, 특히나 그라운드에서 계속 뛰고 있었던 선수가 한창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세상을 떠난 적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갔기를 네, 저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따가 그렇죠. 네, MK 장님도 말씀해 주시는 게 결혼도 6월 22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했다고 저도 들었고요. 딸도 이제 셋째를 출산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딸이 셋, 자식이 셋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 연애도 10년 넘게 했던 이제 여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지우고 좋다인데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어, 세상 이제 뭐 신이 하늘에서 더 필요한 네, 그런 순간이 있어서 원래 착한 사람들이 먼저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하잖아요. 좀 그런 거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 참 좀 아쉽습니다. 김나 박이진님, 애기들도 완전 어리던데. 그러니까요, 저도 가족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임지호님, 두통 온다. SUG님, 저런 한국의 퍼거스님, 네, 정원이 형님 안녕하세요. 상대팀이었지만 조타 선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느꼈지만 결국 뭐 축구도 중요하고 뭐 응원도 중요하고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예, 살아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임지훈님, 리버풀 중계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리버풀 중계한 적이 있어서 네, 디오고 조타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 경기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물론 저보다 더 이제 리버풀 중계를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한 번이라도 중계를 했던 선수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축구 선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보면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도 많이 하고 좀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많은 어떤 뭐 추모 글이라든지 추모 영상이 많이 올라올 텐데 저희도 뭐 원투펀치와 풀포 페나틱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조타 선수의 명복을 비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뭐 너무 꿈 같죠? 네, 네, 그렇죠. 홍철 위원님은 뭐 리버풀, 그러니까 리버풀 팬분들이 조금 느낌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PD님도 리버풀 팬이시거든요. 근데 기분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예. 어쨌든 한 클럽을 응원했고 그 안에서 그 선수를 뭐 욕했던 순간도 있겠었겠지만 이 선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고 조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간도 꽤 많았기 때문에 리버풀 팬들 리버풀 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좀 감정이 좋지 않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축구란 게 또 이렇죠.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았고 뭐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크게 형성도 되고 어떤 같은 이 리버풀이라는 하나의 팀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응원하고 선수를 또 지지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죠. 어쨌든 리버풀을 지지하는 쪽에 있어서는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상실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상은 왜 늘 착하고 선한 사람부터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지옥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축구의 신이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뭐 진짜 뭐 하늘에서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본인 제 스스로에게는 좀 위로를 해보면서 뭔가 타당성을 좀 부여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고 우승도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 우승도 그리고 뭘 PL 우승도 차지한 이제 제가 알기로 28 정도 되나 이 선수를 데려갔다는 게 예상이 좀 야속하고요. 근데 반대로 꼭 생각을 해보면 조타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도 이런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어, 그러지 않으리라는 선수는 없으니까요. 선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선수가 못하거나 아쉬울 때마다 뭐 질타도 하고 질책도 하고 때때로 비난과 비판, 뭐 비난까지 하는 사람 선수 뭐 팬들도 있지만 그 선수도 어쨌든 하나의 인간이고 그런 걸 좀 고려해 본다면 이제는 선수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10분부터 저희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알론소 얘기를 좀 해보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얼굴로 이렇게 제가 말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있음 여기 전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판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해 주시는 것들도 전술로 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텐션을 그렇게 높여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틀어놓고 뭐 전술판을 보면서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틀어놓고 그냥 음성만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세팅되면 말씀해 주세요. 되었어요. 네. 네. 오늘은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오늘 오후에 올라갔던 정원 인사이트에서도 말씀을 좀 영상을 찍었어요. 이미 영상을 찍었지만 그 영상에는 많은 게 담기긴 좀 어렵죠. 왜냐면 이제 VOD로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알론소 감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도 좀 느끼거나 뭔가 좀 나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알론소 감독과 저희가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저희 등번호는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말로서의 번호를 매겨놓은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유벤투스와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가장 최근에 열렸던 클럽 월드컵의 경기였죠. 알론소 감독이 이제 클럽 월드컵을 출전하면서 감독으로서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고 출전하면서 본인의 색깔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3백을 쓸 것인지 혹은 4백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팬들은 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들도 예상을 많이 했지만 일단은 4백으로 출발해서 변형 3백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지만 결국엔 이제 3백처럼 다시 한번 더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론소 감독은 뭐 3백을 쓰면서 변형 4백을 만드는 것도 레버쿠젠 시절에 보여줬던 형태가 있죠. 그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도 이번에도 3백과 4백을 경기 중에 계속해서 오가면서 변화를 가져갔던 게 알론소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전체적인 명단에서 본다면 뭐 키퍼는 당연히 쿠르투아 골키퍼가 장갑을 끼는 경우가 많고요. 가운데 스위퍼의 역할을 하는 게 추아메니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추아메니, 그리고 오른쪽에 리디거, 그리고 왼쪽에 디나이센이 위치를 합니다. 라우라 센시오 선수를 여기서 좀 얘기를 한다면, 라우라 센시오는 이제 퇴장을 당했던 경험이 있죠. 이번 클럽 월드컵에. 레버쿠젠을 이끌었을 때를 조금 비교해 본다면 지금 현재 일단 1선발에 대한 라인업은 이렇게 세 선수가 센터백 라인업에 구축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수비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있는 라우라 센시오는 일단은 이 선수보다는 조금 후순위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리디거, 왼쪽에 디나이센, 그리고 가운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아메니는 이제 안첼로티 감독 시절에도 센터백을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땜빵을 본 적이 많이 있었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센터백에 많았기 때문에 밀리탕 부상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 땜빵을 본 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 센터백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서 제가 좀 보면은 지난 과거의 센터백을 봤던, 특히나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센터백을 봤던 지난 경험들이 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도 미드필더와 센터백의 수비는 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미드필더도 물론 홀딩 미드필더일 때는 좀 기다리는 수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백 앞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로서의 수비를 할 수 있지만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최후방이기 때문에 이 수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비의 판단이 어긋났을 시에는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득점을 허용할 수 있는 위기를 내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아메니의 수비력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에 수비를 계속 센터백을 봐왔던 경험이 그래도 지금 현재 센터백 스위퍼를 볼 수 있는 어떤 수비적인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정원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들과 많이 중첩이 될 겁니다. 중첩이 되면서 조금 더 딥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그러니까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가장 많은 패스가 연결되는 구간이 어딘가를 제가 직접 세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패스를 많이 주고받는 선수가 누군가도 세봤거든요. 근데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주고받는 경우 물론 수비 지역입니다만은 추아메니가 시작이 되었고 추아메니가 귓러에게 추아메니가 발베르데에게 줬던 패스가 레알 마드리드의 패스 시도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의 이 패스가 가장 많거든요. 보통 수비 라인에서 왜냐면 정확도도 있고 반대를 전환할 때는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패스를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추아메니는 1차적으로 볼을 잡았을 때 1순위는 무조건 이 사이 공간에 있는 아르다 귤러 혹은 발베르데를 바라보는 패스였습니다. 이 패스가 혹여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츠부르크전도 그랬고 이번에 특히나 뭐 유벤투스전도 그랬고요. 가운데 밀집적인 상대 수비가 있어도 1차적인 패스의 선택지는 사이 공간 전진 패스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아메니의 개인 성향 때문에 패스를 시도한다 보다는 알론소 감독의 1차적인 지시가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들어갔다가 압박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더라도 다시 패스를 전진하면서 당시 미드필더들을 계속 모읍니다. 공격 자원과 미드필더들을. 그러면서 여기서 추아메니가 전체적인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패스가 가장 많이 연결이 된다.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좀 특이한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 패스가 연결이 되는 건 장점적인 부분에서 뭐가 장점이 되냐면 일단 상대가 5백일 때는 조금 답답한 그림으로 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상대가 만약에 백4로 구성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상대 선수들을 한쪽으로 모아놓는 게 생각보다 쉽거든요. 지금도 패스를 들어가게 되면 4-4-2 블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그러면 2대1 상황이 마크가 된다 하더라도 협력으로 선수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로 볼을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제가 정원의 인사이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원에 있는 아르다길로와 발베르데는 서로의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의 간격을 본인들의 위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지금 안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추아메니가 이쪽으로 패스를 하든지 이쪽으로 패스를 할 때 계속해서 간격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간격이 벌리게 되면 사이 공간에서 선수들이 볼을 받는 데는 훨씬 더 용이한 위치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뭐 현재는 이제 가르시아, 곤살로 가르시아 그리고 뭐 비니시우스, 벨링엄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발베르데가 간격을 더 많이 벌리게 되면 벨링엄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벨링엄을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혹은 뭐 세컨 토베처럼 곤살로 선수의 뒤쪽을 서포트하면서 발베르데가 오히려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도 이것의 시작이 되어 연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랑 선수인가요? 네, 다랑님인가요? 저 두 명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미드필드 진을 빼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레버쿠젠에서 보여줬던 것과 좀 유사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예전에 정말 이 중원 미드필더의 간격을 조절하는 감독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바로 브라이튼의 데즈르비 감독이었습니다. 데즈르비 감독은 예를 들어서 빌드업을 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의 간격을 굉장히 좁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 수비도 안쪽으로 모으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원터치, 투터치를 통해서 반대 전환을 시키다든지 바로 마크맨이 붙었을 때 빠르게 서버트를 오면서 공이 원터치 받고 이거 돌아서서 전진시키는 이러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간격을 조절시키는 이 역할을 부여해주는 감독들이 있는데 이번에 알론소 감독의 특징은 이 두 명의 아르다 길러와 발베르데의 위치를 계속해서 조절시킨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추아메니부터 볼이 배급이 되는 게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많이 보였던 패스 네트워크 방향이었고 추아메니의 1차적인 선택지는 아르다 길러와 발베르데다. 디나이센과 리디거가 아닙니다. 아르다 길러와 발베르데에게 볼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연결이 됐고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상대 미드필더진들의 압박을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자유자재로 벌렸다 좁혔다 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 여기서 볼을 잡으면서 상대가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 동료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움직임이 발생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아메니 선수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건데 이것도 센터백들끼리의 볼의 전진 통해서 전환을 시키는 횟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디거, 추아메니, 디나이센 이렇게 해서 반대를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디나이센에서 추아메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반대가 전환이 되는 이 패스 있지 않습니까? 왼쪽 스토퍼에서 오른쪽 스토퍼, 오른쪽 스토퍼에서 왼쪽 스토퍼로 패스가 연결될 때는 추아메니가 관여하지 않아요. 추아메니는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 공격수, 뭐 콜로무안이라든지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추아메니가 묶어놓으면서 위 아래로 움직여버리면 패스의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가고 반대로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전환을 시켜버리고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는데 물론 추아메니가 관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한 명을 추아메니가 관여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의 수비진도 한 명 늘어날 뿐더러 오히려 센터백들이 볼을 돌리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역습이 나갈 수 있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아메니를 한번 거쳐가면 속도가 늦어요. 이게 추아메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동료 선수를 한 명 거치게 되면 볼에 대한 속도가 확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추아메니는 상대 공격수 묶어주고 반대로 리디거와 디나이센은 바로바로 둘이서 이제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오른쪽에는 아놀드가 리디거와 간격을 조금 벌립니다. 지금 이제 후방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디거와 아놀드는 간격이 넓어요. 근데 프란 가르시아와 디나이센은 간격이 좁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도 정원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오른쪽 리디거를 후방에 놓고 아놀드를 간격을 높게 올리는 건 아놀드가 언제든지 오른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함이고 리디거가 상대 공격수를 한 명 정도를 묶어줄 수 있다면 아놀드에겐 더 프리한 찬스가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디거는 전체적인 추아메니까지 후방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추아메니도 살짝 올라가 있는 형태라면 아놀드의 뒷공간도 봐줘야 되고 오히려 전진해 있는 이쪽 공간에 대한 커버도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 리디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발이 빠른 선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선수는 발이 빠른 선수가 꼭 필요하고 수비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비력이 좀 뛰어난 선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스쿼드에서 리디거가 됐고 뭐 밀리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만들어지고 오른쪽은 이제 아놀드가 볼을 잡고 아놀드가 오른발을 통해서 얼리 크로스 혹은 이쪽에서 오른쪽에서의 네 명의 조합을 만들죠. 혹은 뭐 곤살로, 뭐 벨링엄 혹은 여기서 발베르데까지 관여가 된다면 발베르데 아니면 귓러까지 반응이 되면 귓러까지. 네, 테테님이 수비 시에는 어떤 포메이션을 취하나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측면을 허무는 데 있어서도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이
아놀드를 관여시킴으로써 나오죠. 아놀드가 있다라는 거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아놀드가 있다라는 거는 킥에 대한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이드 뒷공간에 대한 패스가 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보여져요. 풀백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주고 뭐 달린다든지, 아니면 사이 패스에 대한 공간을 보고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간다든지 이런 옵션이 되지만, 아놀드는 여기서 한 번에 뒤쪽 센터백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선수들의 크로스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아놀드의 크로스의 동선은 심지어 여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크로스 올리면서 해결을 마무리 지었고, 그게 유일한 결승골이 됐었죠. 아놀드가 있다라는 것은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측면 공격을 수비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어려움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아놀드가 볼을 잡게 되면 상대 수비가 딸려 나오게 되면은 바로 반대를 전환시켜 준다든지 동료에게 볼을 연결해 주면서 아놀드는 계속해서 프리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큰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퀄리티에 매우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놀드의 오른발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뭐 요즘에는 왼발도 잘 쓰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공격을 좀 볼게요. 왼쪽은 비니시우스가 있고, 뭐 발베르데, 아르다 길러는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란 가르시아, 디나이센이 있는데요. 디나이센 선수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정원이 사이트에서도 예전에 디나이센 분석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사실 거짓말 좀 보태서 이게 영상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 제2의 반다이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 패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좋고 수비력도 꽤 많이 올라왔고, 일단 어리지만 경험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센터백을 보는 조합에서 왼쪽에서 지금 본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 패스가 가능해요. 여기서 전진 패스를 통해서 바로 비니시우스에게 볼이 배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 패스의 중요성은 뭐 해외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죠. 상대의 1차 그리고 2차 저지선까지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이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퀄리티, 뭐 거의 준 미드필더 수준의, 사실 미드필더 봐도 됩니다. 근데 미드필더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이 패스 경로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선수는 여기서의 공격 지원이 더 좋고, 오히려 프란 가르시아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론소 체제에서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예전에 이제 안첼로티 체제에서는 수비를 팀 조직적으로 할 때 약간 구체화된 어떤 오더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개개인의 1대1 수비에서 벗겨지거나 아니면 드리블을 좀 허용하는 경우가 꽤 많았고, 특히나 이런 거는 뭐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시스템 안에서의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의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딱 그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사이드 폭을 벌려요. 근데 마냥 벌리진 않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사이드 폭을 벌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프란 가르시아가 오히려 조금 좁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 가르시아는 이 사이 패스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비니시우스하고 위치를 바꿔서 와일드하게 측면 터치라인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의 간격을 계속 벌려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이에서 조금 더 프리하게 놀 수 있는 선수는 바로 비니시우스죠.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결국에는 이제 뭐 음바페는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뛸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호드리고도 그렇고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음바페도 그렇고, 사실 이 선수들이 가장 빛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은 바로 여기죠. 네. 바로 이 포지션에서 가장 빛이 날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 이 포메이션이 도대체 이 포지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비니시우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니시우스가 조금 답답하다 그러면 여기를 호드리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음바페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세 선수의 역량과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신기하고 저도 좀 중요했다고 생각한 건 이제 잘츠부르크전이었어요. 잘츠부르크전은 이제 백브라인이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터치라인에서 조금 있고 풋백이 밸런스를 갖추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오히려 중원의 미드필더가 한 명 더 늘어나 있는 이런 수비 조직이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중앙에 있는 센터백, 백라인 센터백과 계속해서 풀백과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에서 오갑니다. 그러면서 가르시아는 이제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그리고 오른쪽 풀백과 왼쪽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오가면서 사이 공간을 노리는데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센터백들을 계속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저희 전문 용어로 딸고 다닌다고 하죠. 예,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격을 벌리는데 비니시우스가 여기 관여를 해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여기 센터백을 데리고 나오고 여기를 곤살로가 데리고 나오면서 이 센터백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 뭐죠? 방금 나왔죠? 네. 발베르데와 아르다 길러가 선수들의 간격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공간 사이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 사이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 비니시우스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 되면서 여기에 관여가 됩니다. 그럼 사실 이 풀백은 여기 딸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센터백이 관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풀백은 어떻게 보면 수비에 대한 낭비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수비의 효력을 없애게 하는 거죠. 여기 관여가 안 시켜지니까 윙이 안으로 들어오고 오히려 이쪽은 아르다 길러가 조금 더 사이 공간에서 패스를 받으면서 프란하고 합을 맞춰주고 아니면 뭐 발베르데가 관여가 되고 그리고 디나이스엔의 패스가 계속해서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 센터백 간격을 벌리고 풀백을 안쪽으로 몰고 그러면서 곤살로 그리고 더 좁혀진 공간에서 벨링엄이 직접적으로 관여까지 되고 오른쪽에 아놀드는 이렇게 좁혀 있고 포인트는 뭐다? 비니시우스는 계속 센터백을 간격을 벌릴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 이 역할이 이 포메이션 레알 마드리드 왼쪽 공격에서 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공이 없는 공간에서의 어떤 움직임입니다. 근데 비니시우스가 이거를 지금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비니시우스가 조금 더 드리블을 치면서 직선적으로 나가는 형태는 유벤투스전 그 선취골 나온 이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서 좀 약간 상대 밸런스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높은 위치로 선수들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윙에서의 비니시우스가 해주는 역할도 또 하나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러한 역할이 있고요. 그러면서 사이 공간에 대한 어떤 선수들끼리 합을 맞추고 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빌드업 형태부터 오른쪽과 왼쪽 공격에 연관되었던 가운데 공격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봤고요. 네, 잠깐 댓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캉님 이모티콘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피치 FM은 이제 제 이 코너의 제목입니다. 네, 제가 좀 붙여봤고 막 엄청 재밌는 제가 이런 억텐을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보다는 약간 FM, 그러니까 축구 FM이 아닙니다. 네, 라디오 FM처럼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라이브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주제는 계속해서 다양하게 가져올 겁니다. 오늘처럼 전술 얘기를 가져올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주제, 뭐 축구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팬분들하고 조금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좀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것도 가져오려고 하고요. 아니면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좀 찾아뵐 거고 그간 이제 사실 목요일엔 정조준이 있었죠. 정조준이 있었고 이제 정순주 아나운서님과 함께 했었지만 목요일 방송은 이제 7시부터 네, 피치 FM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 형태는 사실 크게 뭐 아직은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수비 시에는 5백을 만들어요. 네, 왜냐면 3백 기반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3백 속에서 5-2-3의 형태를 만들죠. 5-2-3의 형태. 5-2-3 기본적으로 5-2-3의 형태를 만드는데 5-2-3의 형태에서 약점이 도드라질 수 있는 건 그리고 이제 아르다 길러 선수가 지금 현재는 뛰고 있지만 아르다 길러는 전문 예를 들어 6번처럼 8번처럼 박스 투 박스에서 뛰는 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뛸 때 잘하는 선수고 공을 갖고 있고 공격을 시도할 때 잘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있을 때는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다 길러 선수가 수비할 때는 항상 벨링엄 선수의 밑에 위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벨링엄이 수비적으로 많이 도와주고요. 오히려 아르다 길러가 공격할 땐 살짝 올라가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벨링엄과 같이 협력 수비를 하면서 이렇게 5-3-2 형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러면 이제 비니시우스 그리고 뭐 곤살로 이런 최전방 스트라이커 음바페가 되겠죠. 아니면 비니시우스 역시도 수비적으로 가담이 될 때가 있다 보니까 5-4-1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댓글이 올라왔네요. 한국의 버거스님, 유럽의 해조 축구왕 안첼로티가 물러났으니 레알 팬들 기대해볼 만하겠어요. 문장이 약간 모순이 좀 있는데 해조 축구왕이죠, 그렇죠? 네, 해조 축구왕. 그냥 왕이 아니라 해조 축구왕. 한국의 버거스님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 게 알론소 감독 전술 변화가 변화무쌍하대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한 경기 안에서 두 경기 안에서 형태가 달라지는 걸 꽤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돌려봤습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태태님, 곤살로 같은 경우에는 압박 시퀀스에서 많은 참여가 도드라지던데 음바페 출전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압박 형태를 가할까요? 알론소 감독이? 네, 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요. 어, 음바페라서 뭐 비니시우스라서 시스템의 어떤 변수가 되는 게 물론 공격수는 공격에 집중해야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면 공격수는 모든 상황에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건데 또 그게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수비도 공격을 하고 공격도 수비를 하는 게 현대 축구의 흐름이고 그거를 가장 잘 부합시키고 있는 게 사비 알론소 감독인데 여기서 음바페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곤살로 오히려 그러면 1차적으로 1차 저지선에서 붕괴가 발생하면 2차와 3차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비를 할 때 가장 조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4백을 보면 4-2-3-1이라고 볼게요. 근데 수비할 때는 4-4-2가 되잖아요. 이렇게 1차 저지선이 풀리면 이 공격을 수비를 했을 때 수비 강도가 너무 세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저지선에서 상대의 공격을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음바페가 예외가 된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럴 거면 차라리 곤살로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음바페가 이 전술에서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현재는 아니거든요. 음바페가 그 자리에서도 당연히 잘해야죠. 네,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9번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수비적으로 이거를 제외시킬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는 이렇게 제외시키고 뭔가 특수성을 주고 그러니까 수비 선수는 수비 집중하고 미드필더는 패스에만 집중하고 공격은 공격에만 집중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안첼로티 감독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이다 보니까 해조 축구가 된 거거든요. 공격 해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비 해조 축구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예. 공격 해줘 대신에 수비는 안 해도 되니까 공격을 해줘. 예, 공격을 해줘가 되는 거거든요. 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드리그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교수님의 베스트. 교수님 잘 계시죠? 네. 토니 크로스가 보고 싶네요. 호드리고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3경기 연속 벤치인데 뭐 매치 핏이 조금 덜 됐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어, 뭐 냉정하게 팩트만 보면은 밀렸죠. 네,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제는 뭐 근데 조금의 생각의 어떤 여지를 좀 가져가 본다면, 일단 비니시우스와 은바페에게 기회를 좀 주고 호드리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상태를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클럽 월드컵 현재까지 했던 4경기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라는 거는 베스트 11을 말하는 거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화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이 4경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요. 알론소 감독이 호드리고도 플랜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플랜 안에 있는데 분명 호드리고에게 기회는 제가 볼 때 올 것 같아요. 그게 경기장이든지 훈련장이든지 그렇게 됐을 때 호드리고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되냐. 시스템이 재정비됐다는 것은 선수들의 개개인의 면면에 있어서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 쌓았던 뭐 업적이라고는 그렇지만 그동안의 어떤 본인의 역할, 본인의 입지와는 조금 상반된 위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란 가르시아가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추아메니가 뭐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이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 선수들이 오히려 기회를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르다 길러 선수가 대표적이죠. 아르다 길러 선수는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개인의 폼도 끌어올림과 동시에 알론소 감독의 전술적 특징 속에서 후방 빌드업을 차근차근 풀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호드리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호드리고 입장에서는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본인을 원하는 팀들에 가면 1순위거든요. 당장 뛸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해 보겠죠. 내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고 심지어 내가 뭐 비니시우스, 음바페 그런 바탕 속에는 새로 들어온 알론소가 있고 알론소가 판을 뒤집고 있다. 그럼 나도 경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아니야 나는 여기서 경쟁 안 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팀,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뭐랄까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고 높게 우대해 줄 수 있는 팀에 가서 뛸 거야 라고 판단한다면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호드리고가 오른쪽 왼쪽을 다 뛸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은 비니시우스보다 낫거든요. 적어도. 그리고 최전방도 볼 수 있고요. 어리지만 클러치 능력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응이응님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은바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클럽 월드컵에선 3-5-2로 나오던데 호드리고 쓰임새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렇죠. 3-5-2에서는 결국에 호드리고는 이 역발 배치를 할 때도 있거든요. 네, 사실 좀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 5백 3-5-2라고 해볼게요. 3-5-2까지는 아니고요. 3-5-2가 될 때도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 형태는 3-4-3이고요. 기본 형태는. 근데 여기서 3-5-2가 되기도 하고 2-5-3이 되기도 하고요. 2-4-4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변합니다. 근데 이제 호들고가 1차적으로 뛸 수 있는 건 여기죠. 오른쪽, 그리고 왼쪽, 그리고 가운데까지 세 개를 다 뛰어들 수 있고, 조금 호드리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거나 혹은 약간의 튜터링을 좀 가져간다면 여기 왼쪽 윙백 혹은 오른쪽 윙백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5개의 자리가 가능을 하죠. 현실적으로 여기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오른쪽. 근데 저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의 퍼거슨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5,000원 후원해 주셨는데요. 알론소의 등장으로 가장 긴장해야 될 사람은 한지 플릭과 야말, 그리고 또 한 명 광명 지부장의 라라령주의 영주 형님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조 축구왕이 아무것도 못해서 지난 시즌 우승했지만 올 시즌 쉽지 않을 듯해요. 발샤.
네, 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엘 클라시코가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영주전 근데 저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와 견질 수 있을까? 견준다면 어디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를 볼 때는 반대로 바르셀로나를 볼 때 또 그렇게 보죠. 기준점이 결국에는 엘 클라시코가 되는 거고요. 상대 라이벌 팀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압도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전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짧게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미 바르셀로나는 시스템화가 됐습니다. 네, 이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호드리고. 호드리고는 5개 위치를 뛸 수 있는데 혹시 압니까? 왼쪽 윙백으로 뛸 수도 있을 텐데. 뭐 사실 가장 그야말로 저희가 말하는 정배는 오른쪽 윙이죠. 지금 이응이응께서 말씀해 주셨던 오른쪽 윙 아니면 왼쪽 윙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벨링엄이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할까지 한다면 호드리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도 되겠고. 알라바도 부상이 없다면 추아메니처럼 추아메니처럼 중앙 수비로 3백 형태로 써보는 거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비가 저는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알라바 수비보다는 지금은 추아메니 수비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근데 알라바도 부상이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컨텐츠 짜는데 if 컨텐츠를 짤까 했었죠. 네, 짤까 했었는데 알라바도 부상이 없다면 그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알라바는 부상이 있는 선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라바 부상 없으면 뭐 이 선수의 면면만 봐도 바이에른 뮌헨 뛰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선수라서 근데 부상이 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부상 이후에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이제 이응이응님께도 말씀을 해주셨죠. 알라바는 그냥 부상 이후 폼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던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라바는 저는 좀 많이 후순위로 배치가 될 것 같은데 네, 저번 시즌 잠시 복귀했을 때 폼이 진짜 별로였어요. 근데 알라바의 장점은 역시 왼발 퀄리티가 되는데요. 알라바를 알론소 감독이 쓴다면 전 전술적으로 기능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라바 선수가 뭐가 좋냐면 생각보다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본인의 이 역할 수행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왼발 센터백이다 보니까 왼발 전지 패스에 대한 옵션이 제공이 되고 뭔가 공격적으로 지원했을 때 한창 좋았을 때는 풀백의 뒷공간과 아니면은 직접적인 공격 가담에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기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빛을 많이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를 자주 기용을 하죠. 예, 감독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맡겨두면 거기서는 이제 답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번 시즌 판매가 되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할라 마드리드님께서 알라바 주급도 높아서 상호 계약 해지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또 부상을 당해서. 네. 미넨에서는 그래서 좋았긴 했는데 지금은 그렇죠. 네. 기능적 역할을 뛰어나게 잘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하다면 알론소 감독이 굉장히 잘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국인 퍼거슨님께서 의견 하나 주셨어요. 근데 알론소 감독 클럽 월드컵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클럽 월드컵에서는 전술을 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메오네도 한지 플릭도 대응할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퍼거슨님처럼.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퍼거슨님께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야 근데 전술적인 게 모두 드러나는 거 아니야? 저러면은 대응하는 팀들이 많이 생기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전술적인 요소라는 것은 그냥 딱
주입시킨다고 완성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경기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한 거고 이제 이거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식 경기를 치러야겠죠. 네, 선수들에게 일단 플랜 A가 녹아들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플랜 A가 녹아들기 위해선 결국에는 전술적으로 이게 눈에 띌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 녹여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공개적으로 어쨌든 오픈을 하는 거죠. 글쎄요, 이게 이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특허 내는 거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원투펀치는 워낙 고학력자 분들도 많고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등록할 때 특허 내용이 모두 오픈이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특허 등록을 했던 적이 꽤 많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수가 오픈이 되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법은 그 1차 특허 이후에 2차 특허, 3차 특허를 대응하면서 그거를 보완해 나가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전술이라는 것도. 내 거를 오픈하죠. 패를 오픈하지만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대응법을 만들어가는 게 감독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플랜 A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플랜 A를 만들어 놔야 거기에 대한 변형 버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실전에서 전술적으로 빨리 녹여놔야 시즌 시작 전에는 좋아서 파이법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맞습니다.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응입니다. 네, 대응한다죠.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이응이응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축구라는 거는 대응하는 스포츠입니다. 대응하는 스포츠. 나 혼자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고 상대에 대해서 대응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플랜 A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매 순간 대응을 해나가는 게 스포츠가 되는 거죠. 네, 미스터 캉님께서 대응이라 말씀해 주셨고 테테님께서 포스텍처럼 플랜 A를 파회당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안 해서 결국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요거는 짧게 한 1분 정도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좀 이제 코치님들하고 했던 적이 있고 전술 코치 분들하고 했던 분들도 좀 있는데요. 플랜 A와 플랜 B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코치님들마다 사견이 좀 다르겠지만 그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 제 그 네덜란드 학회에서 전술 공부를 현재 하고 계신 분이고 어, 뭐 거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의 다수의 지도자들과 코치들도 같이 있고 파날 그리고 리엘스의 어떤 축구 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의 의견을 좀 들으면 플랜 A와 플랜 B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중요도는 플랜 A가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플랜 A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론소 감독이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플랜 A를 만들어 놔요. 이게 이제 이걸로 모든 경기를 대응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플랜 A를 만들어 놓은 속에서 그 80%에서 나머지 100을 채우기 위한 20은 결국엔 대응이라는 거죠. 예. 결국에는 대응을 하면서 거기서 좀 변형을 시키고 뭐 예전에 이제 스페인 쪽에서의 이야기라든지 축구학 쪽에서 이야기를 좀 빌려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상위 원칙, 뭐 하위 원칙, 뭐 이러면서 전술적으로 큰 틀을 잡아놓고 거기서 하위 원칙을 좀 변화시키면서 만들어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결국에 감독의 역량 중에 하나이지만 플랜 A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들고 팀에 녹이는 것도 감독의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코치들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팀에 제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색깔은 플랜 A가 되는 거거든요. 네. 플랜 A 속에서 플랜 B의 부분적인 어떤 변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응이응님께서 그렇군요. 태태님께서 네, 레알 다가오는 시즌 부상만 없다면 좋은 성적 기대해 볼 법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난 시즌은 제가 유벤투스 경기를 쭉
전 경기를 다 봤어요. 예, 제가 세리에 경기를 중계하기도 했었고 뭐 인테르 경기도 거의 한 9할 본 것 같고, 네, 세리에 경기를 꽤 많이 봤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풀로 다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 번 돌려보고 할 예정인데 이번 시즌에 정말 저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포거스님께서는 알론소 감독은 부디 펩처럼 자기가 하나하나 전술을 다 만들다가 지난 시즌처럼 탈탈 털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보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펩에 대한 좀 뭐랄까 좀 아쉬움은, 그러니까 아쉬움, 뭐 제가 감히 뭐 펩 가르디올라를 뭐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본인의 고집과 어떤 본인의 명확한 가치관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게 결국에는 고집이 되는 순간도 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즌은 그게 고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몰 스코어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그랬고, 그렇죠. 상대 팀들도 펩 감독에 대한 내성도 생겼던 것도 그렇죠. 당연히 효과가 되고요. 갬성님께서는 벨링엄이 어깨 수술로 빠진다면 그 자리엔 누가 들어가야 하나요? 벨링엄이 이제 어깨 이슈가 있죠. 1순위는 호드리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아르다 귤러도 충분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르다 귤러, 그리고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들 중에 뭐 엔드릭이 있긴 합니다만은 측면 왼발 윙어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르다 귤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측면에서의 약간 부분 전술을 만들어 나가는데 왼발잡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르다 귤러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3선에서 기용을 하고 있지만 2선 기용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드리고 가능하고 뭐 사실 발베르데 가능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뭐 일단은 다양한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론소 감독이 굉장히 기쁠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거리 슈팅, 뭐 그야말로 저희가 신이 말하는 빠따라고 하죠. 빠따가 대단하죠. 네, 전원이 센터백들도 빠따가 좋은 팀들이라서. K리그 현장 중계는 안 하시죠? 중계할 때 가서 사인 받는데, 네, 제가 현장 중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스포티비는 현장 중계는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꼭 뵈면은 미스터 캉님 꼭 말씀해 주세요. 예. K리그는 요즘에 직관을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다 삼선 기용 실험하더라고요. 예, 아르다를 삼선 기용을 실험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자리를 좀 잡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16강 유벤전에서는 전반 초반에 역습대 속도에 밀려서 3백 무한이에게 뚫렸을 때 엄청 불안했었는데 알론소 감독이 다음엔 강팀들 대비해서 다음엔 잘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는 결국에는 리디거와 아놀드의 벌어져 있는 공간 때문에 발생을 했던 문제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제 알론소 감독의 전술적인 약점이 어딘가를 유벤투스가 혹은 케난 일디즈와 콜로 무아니가 보여줬습니다. 아놀드를 높게 올린다라는 것, 그리고 아놀드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 나가겠다는 것은 아놀드가 수비적으로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결국에는 팀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공격성을 조금 더 높게 살리면서 수비적인 불안감을 리스크로 가져가겠다는 감독의 판단인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리디거에게 맡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디거의 수비력이 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뒷공간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건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크게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눌러주는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네, 그거 혹은 그 다음에 뒷공간에 대한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통해서, 네, 그걸 통해서 막아주는 것밖에는 큰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본인들이 높게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하겠다라는 팀의 색깔과 앞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던 플랜 A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가겠다. 결국에는 우리들의 무기는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이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전혀 없고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무한히의 집중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가 앞서서 이제 축구는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한 골을 먹었으면 두 골을 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네. 물론 무실점을 하면 좋지만 상대적인 거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오늘 첫 피치 FM이었습니다. 네. 이제 뭐 정조준과 조금 다르게 이제 저 혼자 하는 코너이고 전수판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가져온 정보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피치 FM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너무 높은 텐션 막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기획을 한 콘텐츠이고요. 좀 듣거나 하셨을 때 불편한 게 있었으면 언제든지 저희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제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독 이번 주에는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알론소 그리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풀포 페나틱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원투펀치도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알론소 레알 마드리드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른 이야기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원의 피치 FM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네, 다들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